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로 조사 주체일 수 없다며 인권위 조사 진행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기자회견 역시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는지 두 분께 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우선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인권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을 조금 전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오늘 뭐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예.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은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께서는요? 아무래도 세간의 이목이 많이 집중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나온 대리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백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 증거는 수사기관에 내는 거지 우리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좀 끄는 그런 셈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뭐 추가 가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 예, 이런 논리들이 줄을 이뤘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 2차 기자회견이 있기 전의 상황을 좀 되돌려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이제 자체적으로 꾸리겠다.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 데드라인이 이제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단 한 곳뿐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의 진상조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네, 서울시가 셀프 진상조사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들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기에 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를 하고 또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두 차례 이미 공문을 받고도 거절을 했던 피해자 대리인 쪽 단체들은 다 거부를 계속해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담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남아있는 거는 이 단체 외에 이제 여성 변호사회라든지 또 민변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참여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 피해자 대리인 측 단체를 빼고서라도 제3의 단체라도 들어온다면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앞서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인권위 진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도 좀 궁금해서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인권위 쪽을 택하게 된 것은 배경이 경찰 조사에 대한 어떤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의존했다가 뭐 수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마 서울시 조사에 대한 불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이 조사를 맡아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과거에 몇 가지 전례도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위원장이었던 안경환 현 서울대 교수가 또 정부하고 불화를 끝에 사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전례를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정부 기관이면서 인권을 챙기면서 동시에 뭐 정권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 아닌가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피해자 측에서 이 국가인권위를 좀 콕 집어서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인권위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진정 제기 당시에는 그 원인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정이 각하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앞으로 좀 이 상황이 흘러갈지도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32조 1항 5호에 진정 원인 사실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사건을 이제 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권위에서 이 진정 원인 사실을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 사실이 그 기존의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과 다른 것으로 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부터가 우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인권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뭐 그와 관련해서 인권위의 판단이 그 잘못되었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인권위 법에 이 실제 들여다 보니까 수사 진행 중이면 이 진정은 그 자연스럽게 각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동일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는 것이냐, 인권위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건 뭐 어디까지는 좀 가정입니다만 인권위가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인권위가 받지 않으면 결국에 조금 더 경찰 수사 쪽으로 결국은 의존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하나의 가능성이겠지만은 뭐 서울시에서 하는 조사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제3의 주체를 만들어서 하는 조사든 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인권위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인권위 응답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 공소권 없음에 대한 어떤 절차적 한계는 인정은 했는데 과거 판례를 들어서 이 쟁점을 그러니까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사실 이 뭐 범죄 혐의가 있는지가 소명이 되려면 이런 추행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우선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형법 29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죄인데 이것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이 인정이 되고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인데 네. 지금 오늘 이 김재련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 판례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위계관계,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쟁점이 이제 판례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고인, 이제 그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공소권 없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법적인 쟁점은 이 부분이다라고 조금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피해자 측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피해자 측이 먼저 검찰한테 연락을 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이 돼 있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원래는 7월 8일 날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서울시에 이것이 통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7월 7일에 고소장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여성아동조사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소인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 피고소인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었고 예. 다만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경찰에만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월 7일에 우선은 검찰에도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사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든 경찰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하나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자면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일 경우에는 청와대 등에 보고되는 것 자체도 유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또 보세요?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 피소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네네네. 이거는 팩트로 드러났는데 예. 이 과정 자체는 뭐 위법하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때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각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예. 정보들을 취합을 해왔고 또 각부에서는 보고를 해왔던 거고 네. 이 절차가 이제 훈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피해자라든지 이쪽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도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 외에는 굉장히 그 안전을 보장하면서 예.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조금 단계가 지나게 됐을 때 그때 뭐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보고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특히 보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아직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에 예전과 달리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의 방안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갖고 있는 청와대라든지 이쪽으로 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여기에 대한 우려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서울시 관계자들,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방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에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금 서울시청에 대해서 제출했던 압수수색이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각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그 사건이 지금 4가지가 진행 중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4가지를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7월 8일에 이 강제추행 본 사건이 고소가 됐었고 그리고 7월 13일에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가 고발한 건으로 2건이 있는 것인데 하나가 이 공무원들이 이런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다라고 해서 방조 의혹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건이 하나가 있고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4가지 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부분은 이 방임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방조를 했다 이렇게 지금 범죄 혐의를 주장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 범죄 혐의 자체가 방조했다는 범죄 혐의 자체가 아직 소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압수를 이제 요구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를 할 때는 이제 수색을 할 때는 물품들을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휴대폰이면 휴대폰, 컴퓨터면 컴퓨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들과 이 혐의 간에 이 뭔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상관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각이 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경찰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뭐 이것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대상과의 관련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이 신청을 받아주는군요. 이제 그 기각 사유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할 자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찰 측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하기도 어렵다. 이거 뭐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된 부분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소명을 해서 다시 청구를 하고 뭐 발부가 되는 이 과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피해자 측이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정황이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확보하려고 했던 박 시장 핸드폰이라든지 서울시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자료로 또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소명을 하거나 했을 때 박 시장 핸드폰을 몰라도 서울시의 기관에 있는 자료 정도는 압색할 가능성이 비교적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이제 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는데 이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뭐 이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 부분은 이 박 시장의 변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사 사건에 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디지털 포렌식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지금 범죄 혐의 소명, 그러니까는 방조에 관한 범죄 혐의 소명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현재 휴대폰 자체가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뭐 다음에 다시 한번 포렌식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추가로 조금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피해자 입장을 대독하면서 여러 헌법 조항들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진실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뭐 헌법 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헌법 32조의 근로에 관한 권리 그리고 헌법 34조의 뭐 이제 국민의 인권에 관해서 이제 나라에서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이유는 이게 개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다툼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헌법 규정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굉장히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조금 인상 깊은 기자회견의 뭐 발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